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술이 끊임없이 혁신되고 진보하는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은 야심찬 군사 프로젝트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자기포, 레일건의 개발 및 테스트. 이 프로젝트, 아퍼레이션 선더볼트로 알려지는 무기 기술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단결과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아퍼레이션 선더볼트 프로젝트는 강력한 전자기력을 사용하여 초음 속으로 탄약을 발사하는 레일건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기술은 7마시간당 약 5,600마일 또는 9,000km에 도달할 수 있으며 높은 파괴력과 정확도 그리고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빠른 발사 속도와 복잡한 비행 궤적을 통해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레일건 전자기 기술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협력은 무기 제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재료, 인공지능, 고급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다른 기술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레일건 개발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무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극도의 압력과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찾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연구팀은 타이탄과 니오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합금을 개발했으며 이는 열과 기계적 강도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재료는 레일건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항공 및 우주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현대 전쟁에서 정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엔지니어는 인공지능 AI를 사용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레일건에 통합했습니다. 이 AI는 무기와 주변 환경에서 온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궤도와 발사력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최대 성공률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AI와 전자기 기술의 결합은 모든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퍼레이션 선더볼트의 가장 큰 돌파구 중 하나는 고급 배터리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소스의 성공적인 개발입니다. 이 배터리는 빠르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사용하며 레일건의 큰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여러 번 사용 후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 소스는 레일건의 작동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와 재생에너지와 같은 고에너지 요구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아퍼레이션 선더볼트는 군사기술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협력 과정에서 한국은 주로 전자기술과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여를 했으며 미국은 레일건에 필요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국의 연구팀과 엔지니어 간의 협력은 AI를 사용한 제어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과 고급 배터리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포함하여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퍼레이션 선더볼트 프로젝트가 계속 발전하고 중요한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과 미국은 그들의 협력이 군사기술 개발을 넘어서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진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십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속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레일건은 전통적인 전쟁 규칙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권력 균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레일건은 특수 제작된 탄환을 초음 속으로 발사하여 현대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능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탄환들은 대부분의 갑옷과 방어 구조물을 관통할 수 있으며 고속으로 인해 충돌 시 거대한 동력 에너지를 생성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파괴력은 전통적인 폭발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강력한 충격력에 주로 의존하여 폭발물의 부수적인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레일건의 파괴력은 새로운 전략과 전술의 문을 엽니다. 예를 들어 레일건은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수행하여 방공 시스템, 군사기지 또는 적의 전함과 같은 중요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 부대의 위험을 줄이고 임무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자기 레일건과 같은 무기의 출현은 국제안보의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억제와 전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가지게 되어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매하여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군사적 능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각국의 새로운 기술 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의 개발은 윤리와 책임에 관한 질문도 제기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전쟁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무기의 투명성과 통제를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야 하며 기술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퍼레이션 선더볼트이 군사기술에서의 진보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민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개발 방향을 열어 운송 및 물류에서 전자기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퍼레이션 선더볼트가 최종 시험 단계에 들어설 때 이는 고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능력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현대 전쟁의 양상을 바꿀 약속도 함께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새로운 기술의 추가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것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일본과 같이 한국과 영토 및 해양 분쟁을 가진 국가에게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초고속 무기의 개발은 지역 내 권력 균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국의 안보 및 방위 전략을 제고하도록 강요합니다. 일본은 레일건의 잠재력과 전쟁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자국의 방위 전략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속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기술과 증가하는 군사력에 대처하는 것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도쿄는 긴장을 완화하고 무기 통제 및 군사 투명성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하면서 외교 채널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역사적 분쟁과 영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모두 지역 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게 만들며 공동 군사훈련 참여 및 정보 공유와 같은 목적으로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레일건 기술의 등장과 국제안보에 대한 그 영향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합니다. 일본에게 이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을 보장하는 사이의 세심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은 종횡무진 전 세계 바다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 전단이 대만 동남쪽 해상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향해 대만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날 산둥함 전단은 대만 최남단 어란비에서 동남쪽으로 6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동쪽으로 항해해 서태평양으로 이동했는데 대만 해군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바다에서 산둥함 전단을 보냈으며 동시에 하늘에서는 중국 인민의 반군 소속 제16 전투기 수-30 전투기, KJ-500 조기 경보기 등을 대만 공역에 보내 위협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낸 13대의 전투기 가운데 무려 1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서남부 공역에 진입해 대만을 분노케 했는데요. 대만 해협 중간선이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서 이곳은 넘어선다는 것은 상대방을 강하게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 위협이 특별히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항공모함과 같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드뭅니다. 항공모함은 많은 폭발물과 비싼 비행체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항공모함은 유난히 화재가 자주 발생해 이목을 끕니다. 중국의 첫 번째 경항모는 본격적인 운행전, 즉 시운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인민의 반군의 75형 강습 상륙함이 정박 중인 상하이 후둥중화 조선소를 출발해 황푸강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함정은 인민의 반군 해군의 표준색인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레이더를 비롯한 다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행갑판은 아직 도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설치 공사 중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도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시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SNS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 경항공모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유출되지 않았다면 중국은 시운전 중인 경항모의 화재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길은 항공모함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유난히 중국 항공모함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인간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든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모함 화재 사고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 당시 그 배후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2021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기지에 정박 중이던 해군 상륙 강습함 보넘 리처드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최대 해군 기지에 소방 당국의 항공기와 소방선이 총출동할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넘 리처드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승조원 등 63명이 다치고 함내 주요 장비가 전소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화재였습니다. 미국은 그날 화재로 전소된 보넘 리처드함을 수리하려면 약 2조에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57년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약 343억을 들여 차라리 보넘 리처드함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 차라리 해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선박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허접한 중국의 항공모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세계 최고로 알려진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어째서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소방당국의 진화가 끝나자마자 미 국방부는 해군범죄수사국 NCIS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화재 원인을 면밀하게 수사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 40여일 만인 8월 28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용의자가 특정됐으며 한 달 이내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9월을 넘어 10월, 11월이 지나도록 미군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견해나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1년 후 중국 관영 매체가 묘한 보도를 했습니다. 환구15 인터넷판 환구망은 정말 사람에 의한 방화인가? 상륙한 보넘 리처드 화재 1년째 미 해군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보넘 리처드 화재 1주년 맞아 미군 순양함 또 한 척 발화라는 기사로 미 해군 순양함 화재 사고를 보도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군함은 타이콘데로 가급 이지스 순양함 게티즈버그였습니다. 게티즈버그함은 조선소 도크에서 수리를 받던 중 용접 과정에서 생긴 스파크로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사고가 보넘 리처드함 사고 1주기에 맞춰 일어났다며 일제히 조롱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개 출처 정보 OSINT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 관영 매체가 갑자기 보넘 리처드함 사건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도 기계적 결함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은 뒤 2주 만에 미 해군은 제3함대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건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기계 결함이 아닌 방화였습니다. 기소된 방화범이 20세 해군 수병소여 메이스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세 해군 수병 한 명이 저지른 일이 맞는지, 또한 같은 시기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보넘 리처드호 화재 사건을 혼자 일으킨 게 맞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3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복서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어벤져급 기뢰전함 챔피언에서 2020년 3월 상륙함 하퍼스페리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함의 화재들은 조기에 진압해 커다란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등 전략자산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군은 사건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 시기 미국에선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위장한 중국인이 해군기지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된 보넘 리처드함 방화 용의자에 대해 미 수사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살펴보면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군 측이 적용한 UCMJ 제110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위험, 임프라퍼 HAGARDING of vessel or AIRCRAFT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군 선박 항공기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것이 뼈대인데요. 이것은 미군이 용의자의 고의 방화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미군이 용의자에게 UCMJ 제126조를 함께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취 목적의 자산 소각 처벌 조항으로 고의로 일펄리 악의를 가지고 재산을 사취하고자 방화한 자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입대한 지 1년을 갓 넘긴 신병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미군 군함에 불을 지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개 수병이 자국 전략자산에 불을 질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본업 리처드함은 사고 당시 중요한 성능 개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항공모함급 능력을 갖추고자 F-35B를 탑재할 수 있게끔 개량 중이었습니다. 미군은 이상륙함을 개조해 아메리카함, 와스프함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에 F-35B 탑재 경항모 세척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발맞춰 일본의 2개의 F-35B 비행대도 미리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업 리처드함이 사라지면서 미군의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즉 사건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미 당국이 1년 가까이 사건을 계속 조사한 것은 중국과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군함에 불을 질렀다면 심각한 사보타 주세버타지 즉 후방교란 공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 배후에 외국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엄청난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작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함선의 기술적 결함이 화제를 불러왔다는 의심이 점점 확산되자 결국 미 수병의 일탈행각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용의자 메이슨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했으나 중도 탈락했고 해군을 혐오한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네이비실에 자원하였으나 훈련을 못 견디고 5일차에 스스로 퇴소했고 이후 지루한 해군 생활에 항상 불만을 표출했는데 분을 못 이겨 계획적으로 화물창고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무려 1조 원 가치의 미국 해군 함정의 방화 사건은 지금도 그 배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다른 국가의 군함에 불을 낸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방과학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첨단 유도 미사일에 의해 탱크를 비롯해 지상 장비 3천여 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등 지상 무기에 위협이 되는 각종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 구현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무기체계의 게임 체인저 기술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무기 하나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 외적 변수가 많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기를 잡기 힘든데 이는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가 세계 22위 수준인 우크라이나를 왜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무기의 현대화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로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드론은 러시아군 보급로를 직접 타격해 전쟁을 장기화로 끌어갔고 원정 전쟁에 나선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현대 국방력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국 스텔스 기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의 싸움에서의 승자가 불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에 적용하는 스텔스 기술은 단연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스텔스는 도료를 전투기에 도포해 전파를 튕겨나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 끝판왕 스텔스 패널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텔스 패널은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필름 형태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해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은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 핵심 기술이 될지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스텔스 방식은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이용해 물체를 은폐하는데 쉽게 말해 위장 크림을 발라 숨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은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위해 칠해야 하는 도료가 무겁고 비싸며 게다가 외부 환경에 도료가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지난 6월부터 군함 일부에 스텔스 패널을 장착해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만든 스텔스 패널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부리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 CAMM은 미국과 유럽에서 메타물질을 활용한 무기체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수 분야에서 메타물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타물질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할 기술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물질을 연구해온 CAMM은 전자파를 굴절시키는 방식이 아닌 흡수하는 스텔스 물질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해당 물질은 레이더 전파를 최대 90%까지 흡수하는데 전파 흡수는 물질 고유의 전자기적 특성을 주파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열손실로 소산시키는 방식을 띱니다. CAMM에 따르면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을 바탕으로 가공해 만든 스텔스 물질은 마이크로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하는데 생산이 용이하고 소재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스텔스 패널은 얇은 필름 형태라 기존 물질 사이에 끼울 수 있고 곡선에도 형태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재보다 5분의 1 이상 얇아 10dB 이상 음향도 흡수할 수 있는데 덕분에 전투기 기체 스텔스 기능은 물론 잠수함용 수중 흡음판과 소음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CAMM 자체 실험 결과에서는 스텔스 패널이 자연계 물질 영역보다 더 넓은 파장대 전자파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실상 연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실증화 단계에 돌입하는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실제로 CAMM은 해군과 연계해 군함에서 실제 운용환경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선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스텔스 패널이라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를 미국보다 더 빨리 개발해낼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구진이 일찍이 메타물질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지닌 인공구조물을 뜻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지니도록 인위적으로 가공한 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파동은 빛이나 전파, 소리 같은 것들이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원래는 흡수가 안 되는 걸 흡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메타물질인 셈입니다. 망토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에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듯 메타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텔스 기술처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정부가 CAMM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등 방산기술 선진국들도 메타물질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퓨처마켓 인사이트는 메타물질 시장이 2031년 한화 약 12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천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CAMM 연구단이 내놓은 메타물질 원천 기술 개수와 수준만 따지면 한국은 이 분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국내에서만 364건, 해외에선 165건의 메타물질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군함 말고도 다른 모든 육해공 무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재 메타물질을 적용한 사례 중 가장 손꼽히고 있는 건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예를 들어 전파가 전투기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파동인 반사를 제어하는 메타물질을 만들어 적군 레이더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CAMM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만들어 소나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갸해저용 스텔스를 개발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CAMM의 스텔스 메타물질 기술이 우리 군 전반에 걸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큰 셈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도 CAMM의 메타물질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중으로 해당 기술이 발전하면 머지않아 전장에 우리 장병에게 투명 망토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메타물질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 자주 국방뿐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탱크와 전투기를 거의 완벽하게 숨기는 다중대역 스텔스 소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10대 기계기술에 차세대 항공기를 위한 시각, 레이더, 적외선 동시 회피 복합 스텔스 기술 개발이 선정됐는데요.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은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된 시각과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적외선 신호를 적감하고 다양한 파장 대역을 사용하는 최신 무기의 탐지기로부터 아군 무기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국가 연구 사업을 수행한 연세대 기계공학과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을 구현해 내며 한국 국방과학 기술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남아있지만이 역시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 함정 등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제 스텔스 기술에서 미국과 맞먹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 최근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급상승이 맞물리며 건설사들이 저금리 시절에 수주한 계약들이 현 시점으로 들어서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회사채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디폴트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계가 휘청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는 기술 수준이나 시공 능력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기에 부실 또는 디폴트 위험과 같은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과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현금성 자산의 부족과 향후 투자 감소 등 연이은 악재가 나오면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츠 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경제사학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 특히 3나노로의 전환이 삼성에 비해 6개월가량 뒤처졌으며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던 미국의 애플에서 3나노 주문량을 최소 40% 내지 50%가량 취소하는 등 VIP 고객사들의 주문량 취소, 오더컷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징조는 TSMC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전례가 없었기에 반도체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시장 분위기는 TSM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인 삼성전자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삼성에게 유리한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현금과 근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 측에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산업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대략 200억 달러에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APEX 투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목표한 45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지출에서 100억 달러가량 감소한 360억 달러로 투자를 감소한다는 결정인데요. 삼성계 기술 경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던 TSMC가 긴급하게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2일자 대만경제일보와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에서 TSMC 3나노 공정의 주문량을 최대 50%가량 취소하면서 내년도 매출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애플사는 대만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일각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삼성은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을 완성하고 고객사들에게 납품하고 있지만 TSMC에서는 3나노 공정을 1년씩이나 미루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 애플의 오더컷 주문 취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TSMC 경영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데 TSMC가 확보해둔 현금성 자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순수한 현금성 자산은 281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본은 상대적이기에 TSMC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TSMC에 무려 4배가 넘는 14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해 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동들어 놓고 봐도 현금 보유 타보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앞서 말한 건설사 부도와 디폴트들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도 생길 수 있지만 첨단 기업, 특히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삼성과 TSMC 두 집단의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고 그 중심엔 파운드리 산업에 올인한 TSMC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절반가량 오더컷하며 주문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기 침체를 직감한 다른 고객사들도 줄줄이 주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아진 시장을 두고 파운드리 양대 산맥인 삼성과 TSMC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나노 양산을 기점으로 삼성이 TSMC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것이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1위 TSMC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엄청난 투자 축소를 예고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따윈 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파운드리에 10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로 90년대 말 시작된 1차 치킨 게임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던 독일의 전자업체 키몬다가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2010년대 들어서며 시작된 2차 치킨 게임에선 글로벌 3위의 일본 전자업체 엘피다가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만 TSMC의 차례가 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키몬다와 일본의 엘피다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수한 현금 보유량이 삼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 측은 한국과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부지 10곳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2025년엔 2나노 공정, 2027년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대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도 명시했는데요. 기존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6%에 불과한 파운드리 점유율을 5년 내로 40% 이상 끌어올려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촉발되는 가운데 삼성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미 쌓아둔 140조 원의 현금도 있지만 한 해 평균 5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삼성이기에 2024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현금만 2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현금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AA 단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신용등급과 똑같은 수준이며 AA3 등급인 영국, 대만, 홍콩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입니다. 게다가 A1 등급인 일본, 중국보다는 2단계 높은 등급으로 삼성전자 기업이 얼마나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과거 한국전자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도태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난 일본의 전자업계가 확보한 모든 순수한 현금을 합쳐도 삼성전자의 20%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히타치 등 일본의 모든 전자업계가 확보한 순수 현금은 29조 원에 불과합니다. 대만 TSMC가 가지고 있는 39조 원보다 10조 원이나 모자른 것으로 90년대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차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과 일본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TSMC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외 매체에서는 삼성의 기형적인 현금 보유량을 두고 삼성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만을 기다려왔을 것이란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타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했던 계기들은 전부 경제위기가 껴있었으며 이런 경제위기 속에 그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치킨게임을 벌여 경쟁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 TSMC가 삼성과 치킨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TSMC가 가진 현금 자산은 39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은 140조 원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 양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는 오직 파운드리 100%만 다루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종합 반도체 설계와 모바일 부문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충분한 만회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파운드리 산업에 100% 올인한 TSMC의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 아닐 경우 다른 사업 분야에서 손실을 채울 수도 없고 고스란히 매출 감소를 맞이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 경기가 좋지 않다면 모바일이나 디랩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해 위기 관리가 가능한 데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재고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량이 줄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사용하던 반도체용 소재 장비 부품 등이 디랩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부 호환되는 것이 있기에 다각도에서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도 TSMC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올인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체적인 설계 없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운드리 올인은 TSMC의 경영 상황을 발목 잡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앞서 말한 미국 터프츠 대학교 크리스 밀러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삼성보다 20년 먼저 파운드리에 진입한 TSMC의 호황기는 이제 끝나고 있고 파운드리에 뛰어든 지 5년 차인 삼성전자가 이미 TSMC의 기술력을 6개월 이상 추월했으며 지금 같은 속도면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삼성전자 기술력에게 밀리면서 TSMC의 강점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를 한계까지 몰아갔던 적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업체 기술력이 삼성보다 뒤처질 때, 그리고 경쟁업체가 가진 현금이 삼성보다 적을 때 현재의 TSMC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신화가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진 것처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